안녕하세요. 14회 주택관리사 박형주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의 운영교육입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우리 23회 주택관리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얼굴을 뵙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꼭 뵐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파트에서 중요한 관리규약은 우리 아파트 헌법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필히 이것은 정독을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관리규약을 처음 보면 이것도 법규라 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정확히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책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파트 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꼭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되지만 거의 평균 90% 이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금 관리규약 개정 절차나 제정의 뜻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규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를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규약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서술이 되겠습니다. 법 제63조 관리주체 업무 등 보시면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딱 이거 읽어보시면 평이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 보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관리주체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은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입니다. 제정은 제일 처음 원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개정은 이제 추가로 이제 개정이 됐을 때 바뀔 때마다 이걸 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의 개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관리소장일까요? 입주자 대표일까요? 입주자 대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단지 관리소장님, 관리주체는 그 서류를 만들어 줄 뿐이죠. 그걸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리규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해서 제4번 보겠습니다.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 통지를 거쳐 제3호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 목적. 두 번째,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세 번째,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풀었었지만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4단 비교표든 3단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제3조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파트를 자치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안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라 누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입주민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분의 1이 합쳐서 서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다. 위하고 틀리죠? 지금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하는 거고 1번은, 두 번째는 입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개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제가 샘플로 저희 아파트 것을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고문, 처음에 공고문을 냅니다. 입주자 대표 의결이 된 상황이죠. 어떻게 개정을 할 건지 의결이 된 사항을 이제 입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관리계약 개정 공고 해서 개정안의 취지 들어가 있죠. 두 번째로는 개정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에 반영한 500세대 이상, 이게 이제 개정안, 최근에 개정한 내용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입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 11월 달. 그 다음에 점점 보면은 관리계약 개정 제안 및 입주자 의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개정 안내문 있죠. 서면 동의 찬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 1차 동의는 어디서 받죠? 경비실 서면 동의를. 우리 관리실은 퇴근하잖아요. 저녁에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러게 하고, 2차 동의는 방문, 선거관리위원하고 관리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돼 있고, 이제 지금 일정에 보면은 관리계약 사단 비교표 배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 비교표를 직접 각 세대마다 드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편 배달도 괜찮겠죠. 근데 비용이 들겠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아파트 지금 1층 출입구에 우체통이 있잖아요. 우체함. 거기다가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명 동의는 첫 번째 받으면 과반수가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말고 또 2차까지 이렇게 지금 서명 동의 기간을 거친다고 공고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절차를 해야 되냐? 지금 이번에 제가 근무한 단지는 첨단 3-5차 호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관리계약 개정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렇게 전부 다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해서 붙여야 됩니다.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게시판에 PD 붙여야 됩니다. 게시판에 붙이고 어디다가 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할 때는 어디에다 올려야 될까요? 게시판은 PD 올려야 되고, 바로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다른 게시판만 게시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홈페이지에다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세적으로 많이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걸고 입주자 동의를 묻는 방법, 개정 제안자. 개정 제안자는 입주자 대표이죠. 관리 주체가 아니고. 개정 절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주자 대표의 회장명으로 이것을 게시를 합니다. 자, 게시를 하고 사단 비교표를 지금 배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단 비교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계약 개정안, 개정은 언제? 2018년 1월 23일자로 고시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지금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자, 홈페이지 주소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시판에 꼭 게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아파트는 제정을 2009년 12월 28일 날 했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은 한 5번 정도 지금 개정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올 때는
2017년 5월 달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자, 보면 최근에 지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아닌 광산구청장으로 구청장 명의로 지금 준칙이 발의가 됐는데 원래는 광주광역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서는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이걸 우리 소장님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보시다시피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한 번씩 보면. 그래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쉽게도. 지금 보면은 절차를 보면 가운데 쪽 잠깐만요. 자, 가운데 쪽 보시면 첨단 3-5차 호반 아파트 기존 지금 관리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사유에는 여기서 언제 뭐 개정안의 고시 제 몇 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제 3조가 이렇게 조문이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거 계속 보시면 이렇게 계속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동의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 아마 그 각 아파트에 취업을 하시면 이게 아마 샘플로 다 있을 겁니다. 자, 관리계약을 개정할 때는 자,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하나가 빠졌다면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24기 소장님들은 이걸 다 챙기셔서 개정하실 때는 정말 똑똑한 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정을 해서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알려줘야죠. 그러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공고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찬성 몇 %, 반대 몇 %, 기권 뭐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결됐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 명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 명을 동시에 지금 걸어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장도 들어가고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을 해서 다 서면 동의까지 받았으면은, 입주민 서면 동의까지 받았으면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하면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서, 이것까지 작성하셔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서류는 지금 구청 거기 홈페이지 보면은 신고서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던가 아니면 친한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 소장님들한테 좀 주라고 하면 지금 바로 드릴 겁니다. 자, 최근 관리 법령과 준칙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지금 우리 그 아파트 관리계약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입주자란 무엇인가? 사용자란 무엇인가? 입주자 대표인은 관리계약이란, 공동주택 단지는 의결권이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뭐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구다. 관리계약은 입주자 등이 만든 자치계약이다. 헌법이다. 공동주택 단지란 주택법을 따른 단지를 말한다. 의결권은 누가 있습니까?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입주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주자 등, 즉 사용자, 세입자도 있다는 얘기죠. 의결권이 참가하여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의 범위는 무엇인가? 전유 부분이라고 지금 전용 부분하고 좀 약간의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전유 부분보다는 전용 부분이라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뜻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즉 집합 건물이죠. 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집합 건물은 포괄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은 전용 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용 부분이라고 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이란
공용 부분이란 전용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아파트에 따라서 관리계약에서 약간 미세하게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 뒤에 별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건 숙지를 100% 해야 됩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걸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한계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정확히 한계를 맺혀서 관리규약에 딱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다 공용 부분으로 생각하고 공용 부분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뭐가 그러냐면요. 우리 아파트 수도 계량기 쪽 있어요. 계량기 쪽, 수도, 급탕, 난방 이런 그 계량기 쪽에서는 누가 고쳐줘야 되냐? 그러면 거의 제가 생각해도 수도 계량기는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지금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밖에 현관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지금 입주민들은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계량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꿨을 때는 알아서 이제 관리 주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바꾸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규약에서는 저희 관리규약에서도 아직까지도 입주민이 수도 계량기 자체는 비용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교체는 누가 하냐면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게 별표에 아마 돼 있는 데 있고 아니면 그러게 부담 주기 싫으면 장기수선 계획서에 장기수선 계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장기수선 금액을 상해서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로 만들어서 관리규약에 넣으셔라 이겁니다. 워낙 분쟁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것은 정확히 입주자 대표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에서 유의사항입니다. 발코니 있습니다. 발코니. 법률적으로는 전유 부분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전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데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 다음에 현관문 설치 등 입주자 등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으로 현관문, 창, 난간대의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 끊겼네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입주자 대표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코니 같은 부분은요. 이것은 어떻게 명시해도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유 부분을 하자. 우리 아파트는 공용 부분을 해서 그냥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서에 넣어서 집행을 해주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관리계획에 그게 정확히 한계점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입주민들이 걸고 넘어지면요. 그래서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입주자 대표의 및 공동관리기구 보시면은 3번 항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해 각 호에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둔다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조항이 세부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왜 이게 나타났을까요? 입주자 대표에서 인원 감축을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명시를 해라. 관리규약에. 소장은 1명, 과장은 1명, 계장은 좀 이상한데 주임이라고 하죠. 주임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 1명 이렇게. 3번은 경비, 관리원 몇 명, 미화원, 예강 미화원 포함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직원의 이동관계를 분명히 하라. 인사권한을 정확히 행사하지 마라. 입주자 대표에서는 관리규약에 입주민 동의받는 대로 움직여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추가로 된 겁니다. 제87조 규약의 개정입니다. 아까 그 개정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전유 부분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 아까 그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확실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감지기, 스프링클러. 현재는 전용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부부로. 근데 이걸 공용부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도 공용부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용부부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선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그 집주인한테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용부부로 하면은 우리 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자, 계량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결권의 행사입니다. 의결권의 행사. 우리가 의결권은, 왜 의결권을 하겠습니까? 선거할 때. 자,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거할 때, 자,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놔두고, 이 내용 보십시오. 보라색으로 된 내용.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동명의죠? 한마디로 공동명의. 자, 부부지간에 공동명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 남편 제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1억짜리 집인데 제가 한 7천 정도 써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결격 사유? 저의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이제 해당이 되면은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공유자가 의결권을 철회 또는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가 우리 공동 소유자가 의결권 철회 또는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제한된답니다. 이게 철회 또는 부여하지 않을 때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제가 뭐 아파트 회장님이나 뭐 감사로 출마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의결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등의 의무입니다. 입주자 등의 의무. 이건 다 읽어보시고. 자, 보라색 내용만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 등을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십니까?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 그러면 이 해당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을 체납분 이렇게 안 냈습니다. 누가 안 냈어요? 사용자분이 안 냈습니다. 힘들게 살으셔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추후에 체납분에 미납됐을 때 누가? 소유자가 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 규정 변경 내용이고,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인이 선출된다. 1인 선출, 선거구별로 1인 선출. 이것은 동별 대표자 지금 선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이게 동별 대표자, 풀었으면 동별 대표자, 줄였으면 동대표님들 자격 요건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말 그대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입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마친 다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입니다. 선거구 입주자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되고, 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해되죠? 후보자가 1명의 경우, 그러니까 혼자 나오셨다 하면은 해당 선거구에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선출하는 겁니다. 뭐 이건 다 기본적인 거고. 방문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해야 함. 이게 방문 투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받는 투표는 관리규약에다가 정해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방문 투표 무조건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방문 투표가 돼 있는지, 기입되어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입니다.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제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윗조항이겠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 제1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요 특별한 사람 분이 나오셨죠.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사용자도 법 제14조 제4항 및 0 제11조 제3항 길기도 합니다. 법 조항 아주 다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있다. 사용자분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거. 아유,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불만족스러운 이런 법안인데, 근데 이건 하라니까 해야 되죠. 자, 결론은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가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사용자분들을 선거구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공고를 하는데 거기서도 안 나옵니다. 1차, 2차 계속 소집 공고를 해도 선거 후보자분이 안 나오셨을 때 그때 사용자도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습니다. 뒷글씨 보십시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뭡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도 회장님이 아주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절차가 복잡하죠. 다 없을 때 이제 우리 그 소유자분들이 회장 후보가 나 안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사용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꼭 해야겠다 회장을. 그럴 때는 찬성을 받았을 때입니다. 과반수 받았을 때는 회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좀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다음 강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